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집사님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보셔. 할 얘기 많으면 여기서 해.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뒤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를 해보셔야 돼. 아니 그렇게 다 막 훌륭하고 막 뭐 세계 최고고 막 근데 결국에는 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이후 그 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의 폐해가 결국에는 이후부터는 외부 세력이 아니면 절대 저희 나라는 변한 적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절대 안 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그렇게 하니까 노비제도 하고 신분제도 하고 타파 안 하고 계속 뭐 왕 하다가 결국에는 왕만 빚다가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계속 또 뭐 하다 군부 독재 오고 하다가 뭐 기업도 뭐 기업한테 다 몰아줬다가 결국에는 IMF 터져서 꼬꾸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겠죠 이제. 자생적으로 지금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절대 못 바꾼다고 봐요. 외부에서 와서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 계속 부동산 투기할 거고 정치인들은 계속 그거 이용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역사 또 우리 현재 부딪혀 있는 것 가운데에서 다 좋은 것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신문화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의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 분열이에요. 분열이고요. 고조선이 왜 멸망했는가? 고구려가 고조선을 이어받은 게 고구려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부여였고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여 개 지방 국가들로 이제 이렇게 에,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지방 국가들이 고조선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분열 개념이 아니고 30개로 분열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독립했다. 이제 그전엔 고조선이라고 하는 단일 체제 속에 지방 국가로 들어와 있다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지방 국가들이 독립하게 됐다. 신라라는 게 그때 처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같이 있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이제 뜯어 고치는 걸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의 맥을 이어받은 게 고구려라고요. 고구려의 다물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회복사상이에요. 근데 고조선이 멸망한 것도 그렇고 고구려도 망한 것도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하면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나라가 이제 중국의 한나라가 이 고조선과 이제 붙어 가지고 계속 고전을 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무력으로다가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방법을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저게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이간책을 써가지고서 이제 망하는 어떤 이러는 거고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요동 이쪽을 이제 차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중국 본토를 최초로 통일하는 그런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후 최초로 통일하는 가장 크게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인데 수나라가 고구려하고 붙었다가 망하잖아요. 당나라도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가 등장을 했다가 저게 엄청 고전을 했다고요.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도 결국 망한 거가 뭐 때문에 망했는가?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동생 연개도 동생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서 망한 거거든요. 가장 큰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내부 분열인데 그 내부 분열이 어디나 다 있게 마련이고 정치 색깔 그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저 정족을 죽이기 위해서는 적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고조선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적군을 끌어들여 가지고서라도 저 정족만 제거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조선도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고 고구려도 그래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거 많아요. 저 후백제 견혼인가 견휜인가 뭐야 발음이 어떻게 돼? 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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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 어쨌든 여긴 부자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견훤이 누구한테 투항을 하는 거죠? 왕건한테 투항을 해가지고도 왕건의 세력을 자기 끌고 가가지고서 또 이걸 지 아들을 가서 또 잡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건 뭐냐, 우리 이런 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임진난 때라든지 이런 때에도 그렇고 다 뭔가 하게 되면은 뻔히 알아요.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쳐들어온다는 걸 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안 온다고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가 자기 당파의 유익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당파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서 내 당파를 위해서라면 나라는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병폐가 좀 우리에게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이 아주 우리가 치면 제가 거기도 이렇게 썼는데 제갈량이 뭐 주변 나라들 그 유언에서 쭉 남기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해 놓은 거였는데 이 동이족은 무력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나라다. 그 나라하고 싸우려면 이간책을 써라. 이렇게 이제 유언으로 남겨놨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뭔가 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도 무역 무슨 협회인가 뭐 세계 뭐 거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놨다고. 세계 역사에서 근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한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정신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휘젓고 다니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이런 그 위대한 정신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3.1 운동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조선 후기로 와가지고 이제 봐야 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은요. 우리나라 3.1 운동을 가지고 세계 유럽에서요.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쓴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유럽 뭐 미국까지 다 유럽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유럽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3.1 운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우리나라 3.1 운동의 박사학위 논문에 소재가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 3.1 운동 그걸 이제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하게 되면 혁명사의 신기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가 그러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개념인 거예요. 세계 혁명사에서. 이게 우리나라 3.1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하기 위한 독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라고만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더 큰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저 유럽에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승전국끼리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 패전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모이는 게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표단을 이제 각 나라에서 다 보내요. 각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도 로비를 한다고요. 저희 나라 독립하려고 가도 로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내는데 물론 우리 독립도 물론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라고 가서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그 1차 대전 승전국들이 다 제국이거든요. 식민지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식민지 정책을 포기를 해라.
이걸 요구를 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걸 요구를 하는 거가 우리는 파라 강화회의에 보내가지고 요구하는 게 이런 거. 우리 독립선언문도 단순하게 저 우리나라 독립하자고 하는 구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가가지고 요구한 거가 물론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때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40년 뒤에 가지고 받아들여졌다고. 왜? 또 뭐가 일어났으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결국 야 이제 우리 식민지 정책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이 광복절인 날은 우리나라 말고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무슨 회의였지 국제회의? 거기에도 뭐를 포기했는가 하게 되면 제국들이 모여가지고 식민지 정책을 포기한 거. 이거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 우리가 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세계 역사예요. 우리나라만 한 어떤 그런 역사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는 일본의 그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뭘 하는 건가 하면 너희 나라 역사는 완전 쪼다야. 일본 말로 그 쪼다라는 거 있잖아요. 야 욕이라고요. 너는 아주 완전 쪼다들. 너는 역사도 없고 너는 맨날 남의 나라 지배나 받았고 말이야. 너는 막 개뿔도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나라도 건설 못하고 유지 못하는 나라였어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왜곡시켜 놓는 거가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라고. 너는 아주 그냥 병신이야. 이제 한마디로 넌 나라도 너는 유지 못할 나라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일본의 정책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이제 아직 지배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정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보기엔 뭐라고요? 뭐 위주로 가자는 거예요? 정신문화 위주로 가가지고서 그 정신문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외국인들 가운데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그 퇴계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다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 퇴계 성리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고, 홍익인간, 야 도대체 고대의 건국 이념 가운데에 홍익인간을 가진 나라가 있었냐 이래가지고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좀 얘기를 해 줘야지. 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은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몰라도 그 지금 베스트라이슈라고 경희대 교수로 지금 아예 홍익인간 사상에 반해가지고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희대 교수가 쓴 책이 뭐라고요? 한국인도 모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너무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식민지 사관에 그게 이제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뭐 소지사님 또 할 얘기 있으면 또 하시오. 얼마든지 괜찮아. 얼마든지 얘기를 해도 괜찮고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정신승리하고 해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정신 뭐? 정신 승리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해탈을 좀 하셔. 사실 그 식민지배 포기하는 것도 사실 걔네가 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인도도 버린 거고 이제 더 이상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게 뒀다가는 필요가 왜냐면은 없어서라기보다도 계속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된 거지. 그게 자기들에게 이제 가지고 있어봐야 귀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이런 전쟁이 또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도달하니까 그만둔 거지. 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이제 귀찮으니까 관둬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런 나라가 있을지 이미 먹혀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가가지고 인도도
보면은 영국 식민지복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거 해도 저기도 똑같거든요. 중국도 막 뭐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 영국 거 엄청 좋아해요. 담배도 보면은 수입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담배가 많이 팔리는데 중국 사람들은 막 그 영국 담배 홍콩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장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식민지배가 그냥 된 게 아니 그 이후에 자본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으면은 그 독립도 열망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결국에 지금도 그 석유가 이제 그 뭐지? 무슨 오일 나오죠? 미국에서 이제 수입만 하다가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샌드오일? 결국에는 쉐일 오일 하다 이제 나와가지고 수출도 하잖아요. 이제 미국이 원래는 수입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중동에서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보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출근해 보니까 미군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공황 상태 빡 빠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외교라고 하는 거, 한국과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국익 우선이지 자국 국익 우선이라고요. 다른 나라를 먼저 다른 타국 국익 우선을 생각하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거 국가 정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국들이 식민지 정책을 다 포기한 거는 아니에요. 그 소련이나 이런 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서 이제 해체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유일하게 중국이 지금 제국으로 남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제 뭐에 도달을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게 이 식민지들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또 이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도 서 집사님 얘기에 동의하고 서 집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도 조금은 알겠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모순투성이, 부정, 부패, 기타 등등 뭐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정말 헬조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참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어느 국가나 완벽한 나라는 없고 완벽한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현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이 더 우선시하고 앞서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상과 그 정신문화, 종교도 맥을 못 쳐요. 사람의 그 욕심 앞에서 그게 우리 인간사고 인류사고 여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유독 나쁜 점만 못하는 점만 너무나 부각이 돼 있다는 그 점이 너무 크게 드러나 있다는 거가 저희들이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밝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우리의 나쁜 점도 인정하지만 좋은 점을 정신문화 쪽에서 그걸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그래도 뭐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감으로 저희들이 우리 한국사에 그걸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또 우리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우리 팀즈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실 말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사숙 사모님. 저는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네네.
이게 한국사를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지금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놀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그 강강술래라는 개념을 그 근원이 밑살문에서 왔다는 게 지금 맞는 말인가요? 제가 그거 좀 처음으로 듣는 부분이어서 강강술래가 일제시대 때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일본이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 때 불렀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근원이 뱃살무늬에서 왔다는 걸 지금 처음 듣거든요. 임진왜란 때 불렀다는 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처음 맨 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그 전부터 있던 거를 이제 그렇게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제 적군한테 좀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대단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다가 여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그때 강강술래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그 전에 그 내려왔는데 전부터 그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빗살무늬가 근원이라는 이야기죠. 그 근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의 오랜동안 전통 노래 문화였어요. 그거는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다고요. 요즘 그런 거 네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애들 때 이렇게 손 잡고 빙빙 돌고 뭐 그때 우리 이쪽으로 돌아라 저쪽으로 돌아라 또 걸린 거 갖다 술래도 시키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건 고대 기록 가운데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에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천의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남녀노소 상하 구분 없이 그 중국의 기록이에요. 여러 날을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나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근데 그게 거기다 무슨 노래를 불렀다까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노래까지 네. 불렀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제천의식 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신명기를 선포하면서 노래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네. 노래라고 하는 거를 교육으로다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고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앞선 교육 방식이 이 대중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 거가 노래를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럼 노래는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고 그냥 그거는 또 어떤 뭐가 있다 하면 그냥 모여서 같이 그 이제 부르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냥 중국 문헌에서 우리 사람들 이렇게 그냥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제천 의식을 비롯한 그런 행사 때도 그렇지만 그냥 뭐 노래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것까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천 행사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노예 계급들은 쭉도록 준비만 하는 거예요. 치닥거리만 하는 거예요. 같이 끼워서 하는 게 없어요. 같이 끼워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따로따로지. 위에 것들끼리 가서 따로 밑에 것들끼리 따로지. 어떻게 같이 뭐 서로 근데 중국 문헌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하게 되면 그런 무슨 잔치가 벌어졌다면 남녀 노소는 물론이고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군자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군자국이라는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똑같이 와가지고 그래. 그게 그 부분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야, 내 해석. 어제 내가 네네네. 역사책에는 그 없었어요. 목사님 그건 이제 내가 해석을 하는 이렇게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금방 얘기한 이런 것들이 기초해가지고 놓고 볼 때에 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거가 고조선에서부터 기원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정도는 역사 해석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저 단지파가 우리나라 단군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그건 해석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석의 근거가 뭐 단자 같다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
욕단의 단자와 단군의 단자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시키기가 굉장한 무리가 와요. 동쪽으로 갔다 이거 하나 가지고서 그냥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가 됐다라고 연결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 도마가 지금 낙동강 유역 뭐 거기 왔다 갔다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 사람들 자료 놓고 흔적이 있는 것으로도 내가 봐도 이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 근데 아직 그게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자료가 그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는 이런 것 기초로 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예? 조금 뭐 무리라고 또 볼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겠다라고 보여줘서 그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고조선을 얘기를 할 때 환웅 시대와 단군 시대를 나눠 가지고 환웅은 이상적인 정신문화 시대. 그건 내가 해석한 거야. 아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어디 그렇게 또 네네.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네. 정리를 정리를 했다. 그리고 단군 시대는 이상적인 무슨 시대? 국가 이건 시대.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아, 그거 네네. 근거가 그치만 뭐냐라고 뭐 할 때 그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유승국 또 윤내현 유물 이형구 그 다음에 윤내현 윤사수는 나중에 이제 그 청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이고요. 그러니까 윤사수는 뭔가 하면 유교의 뿌리가 우리 고조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유교의 뿌리가 이제 본원 유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조선 성리학 해석에 나오고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마지막에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내가 해석하는 근거가 우리나라의 그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의 해석을 기초해 가지고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아무튼 그래도 홍익인간 사상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건 정말 중요한 정신문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연결시켜서 재해석해 줌으로써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우리 유일신 사상과 같다는 데서, 또 우리 개혁신앙과 같은 입장에서 또 많은,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좋은 사상을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보다는 그쪽 우리 고조선을 먼저 택하셔서 못했을까 하는 생각. 왜 고조선 택하지 않고 왜 저 아브라함이었을까? 네네. 지금 그런 아,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시대 때 택하시려고 그랬나 하는 근데 그거는 생각도 나도 그 같이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안 한 건 아닌데 금방 얘기한 대로요. 시작이 중요할까? 끝이 중요할까? 네, 마무리가 중요해요. 자, 릴레이 경주를 해요. 네네. 이학사원이 릴레이 경주가 뭔지 알지요? 네네. 릴레이 선수를 뛰어봤어요? 아니, 저는 호흡기가 약해서 달리기는 항상 제외됐어요. 근데 안다는 게 뭐 어쨌든 알긴 알잖아. 근데 네네. 릴레이를 해요. 근데 먼저 주자가 있다고요. 그 뭐 한 대선 명칭 때 한 팀에 서가지고 뛰잖아요. 네. 뛰는데 이제 첫 주자가 나가가지고 앞서갔어요. 그렇다고 1등인가? 1등은 뭘 가지고 가려요? 첫 주자가 먼저 뛰어간 걸 가지고 가려나요? 나중 주자가 먼저 들어온 걸 가지고 가려나요? 나중에. 그러면은 릴레이 주자로 쭉 갔다가 5명씩 뛴다라고 할 때에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배열을 할까? 마지막 맨 테이프 마지막 고르면서 주자를 갖다가 이화석 전사님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처음이고 아마 나중이가 안 되거든요. 한 바퀴 빨랐어도 뒤질 거야 아마. 저는 처음도 나중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달리기. 맨 마지막 주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네네네. 주자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하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망쳐놓으면 이건 맨 마지막을 가지고서 1등이 1, 2, 3등을 결정을 짓지 첫 주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주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 주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마지막 주자가 결국 가서 이제 순위를 결정짓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BC 8,000년 전에 빗살무늬 조개가 등장을 해가지고 주르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뭐 어떻게 좀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주 그냥 의도 터지는 역사로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역사로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온 어떤 이런 거. 우리나라 그 정조 시대만 하더라도 2조 때 정조 시대만 하더라도 참 좋은 기회가 이렇게 왔었어요. 몇 번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걸 매번 놓치고 이제 그때 그 실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꼭 그게 이제 어떻게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딱 섰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그리고 새로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가 인류 역사 일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만난 거예요. 내가 어제도 뭐 어디 이렇게 뭐 얼핏 하다가 보니까 무슨 뉴스를 보니 무슨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지금 눈에도 안 보인다. 저 미세 플라스틱 그럼 크기가 얼마인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인가? 뭐 눈에도 안 보여 이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거 하나 분량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럼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주로 공기, 그 다음에 물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 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들 시신을 갖다 해부를 해보게 되면은 각 장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 이게 이제 만들 때 무슨 뭐 이게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런 독성들이 다 지금 몸 안에 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온갖 질병들을 뭐 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 한번 들어오니까 배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이게요. 이게 일주일에 이거 하나씩 마신다는 거야 지금. 미세 플라스틱 분량 뭐 그거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바다 중에도 참 뭐 깊다는 바다 뭐 어디 여기에 무슨 생물이 사나 하고 뭘 카메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찍어봤더니 뭐가 그냥 많이 떠다니더니 뭐가 저렇게 많이 사나 그러고 봤더니 이게 무슨 물고기가 아니라 비닐봉지가 플라스틱 이렇게 많이 떠다니더란 말이야. 지금 이런 식이야. 이게 온 바다가 지금 다 이제 비료 투성이고 이게 뭐 지금 거기다 기상 이변에다가 뭐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인류 멸종이라는 건 이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지금요. 이제 인류가 멸종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다수가 죽고 소수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건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지 멸종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룡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가 없어진 건 모양으로 흔적만 남았잖아요. 발자국에다가 무슨 뭐 뼈자국이나 남아가지고 그거 좀 갖다가 뭘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인류도 지금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멸종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그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거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말고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문제에서요.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이걸 맡기셨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될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2000년대 이제 한국의 시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도 식민지배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기도 못했기도 했겠지만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한 번도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침략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 인간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져 있다. 그게 자지구마치 몇백 년의 역사가 아니에요. 몇천 년의 역사가 그렇게 숱한 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서 계약을 맺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숱한 고난을 몇 년을 겪는가 하면 400년을 겪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숱한 고난 400년을 걷고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숱한 고난이 몇 년인가? 400년인가? 시간?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0년이 2000년. 이건 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나라가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도, 거의 요즘 와가지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제 완전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문화, 그래도 민족을 유지해온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함이라고 보면 어떨까? 또 그것도 너무 억측인가? 오늘은 정원 있는 집에서 살면 좋겠어. 할 거 아니야? 응, 살 거야. 네, 김주하 선교사님. 네, 목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뭐 몇 가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목사님의 말씀은 아주 훌륭한 이론 제시고, 저는 생활 중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 그 이론을 좀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네. 말이 좀 거창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한 25년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처럼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게 시시한 민족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모른다라고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때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막 맞는 말씀이겠지. 근데 이제 반신반의죠. 반신반의. 진짜 그런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뭐 저희는 이제 뭐 50대니까 쭉 겪어왔던 게, 미국은 크고 좋은 나라, 뭐 또 일본도 좋은 나라, 또 뭐 유럽도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작은 나라로서의 어떤 열등감, 그런 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뭐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렇지만 진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또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저희 나라 사람은 굉장히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다가도 뭔가 열받으면은 막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막 이제 나서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어떤 정부에서 하는 무슨 좀 불합리한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평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건의해봐. 뭐 관공서라든지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그런 걸 왜 해? 해도 소용없어. 근데 이제 목사님조차, 현지인 목사님조차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 그런 걸 왜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손해를 보냐 마냐 그거를 떠나서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막 그거를 뭐 법원을 통해서든 소송을 통해서든 하여튼 뭐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서든 어쨌든지 막 수정하려고, 자기가 얻는 것보다 치르는 대가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막 애를 쓰는 걸 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된다. 내가 마지막이 돼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늘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그런 정신 상태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겠거니 생각하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아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괜찮다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 이제 나라별로 뭔가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거나 그러면 나라별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딱 모여서 하면은 진짜 멋있는 딱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서양 다른 나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이렇게 저희들은 스스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쪽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 정말 노래 잘한다. 이제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항상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방 엄청 많잖아. 노래하는 게 놀이문화. 저희 나라 사람들은 노래하는 게 놀이문화일 정도로 노래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이 군자국이고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노예까지도 다 어울려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전에 보면 최부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종신들이 모여서 제삿날에 이제 안방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조상들한테 다 이제 예의를 갖춘 다음에 보통 그렇게 끝나고 다 같이 그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마루에 들고 나와서 마루에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태까지 최부자 댁을 섬겨왔던 종들한테 이 종친이 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노예들조차도, 종들조차도 자기 집안의 한 일부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안을 거쳐갔던 종들한테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가 종제도, 노예제도 뭐 모든 나라에 거의 다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종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진짜 학식 있고 진짜 의식 있는 양반들은 이렇게 사셨구나라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주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 9세대는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큰 나라들에 대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이제 세대들인데 지금 크고 있는 세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밀레니얼 세대부터 그 이하까지 그 이하들은 그런 열등감이나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막 IT 해가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누리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할 말이 지금 현대에서 할 말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전 같으면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우리가 이제 열등 의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피어날 수 있는 좀 어떤 계기를 잘 못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멘탈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우리는 뭔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해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인류의 가장 최대의 어떤 난제 앞에서도 어떤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 지금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부터 뭐 저희들의 정신문화의 뿌리는 늘 그대로 저희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게 조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해외 선교 쪽 그 활동을 하셨고 또 지금도 이제 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시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요? 난 노래방에 노랗게나도 노래방인가 그랬더니 어쨌든 뭐야 또 그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방 이야기했는데 불의를 참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3.1운동이 세계 정신문화 이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왔다고 보는가라고 한다면은 이 비파형 동검인 거예요.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를 온 세상에 칼을 만들어도 칼 모양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칼을 만든다면 누가 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힘들고 이걸 갖다 어디다 써먹어 이 칼을 갖다가 이건 칼 모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칼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문인 거예요. 아니 왜 칼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이런 모양이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지 해석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 역사가들은 해석까지 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는 이제 안 하는데 나는 그냥 뭐 내가 여긴 뭐 내가 전문 역사서를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칼이다 말이게 이제 불의를 벗고 참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까 3.1운동 정신이 뭔가 하게 되면 독립선언서에도 들어있지만은 그게 지금 그 당시 전 세계 제국들 승전국가들의 모임에 요청을 하는 거가 이제 제국주의 어떻게 하라? 포기해라. 자 이런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대서특필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요 그날이요 저 만세운동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일본인한테는 어떤 지령이 내려졌는가 하게 되면 헌병이나 순경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민 누구든지 그냥 만나면 다 그냥 칼 들고 가지고나 다 도륙해라. 일본 사람들 그 칼문화잖아요. 사무라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거리에 나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순경과 헌병들만이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칼 들고 나와가지고 무차별로다가 그냥 막 학살하고 그러는데도 근데도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만세 운동으로다가 이제 맞섰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게 토픽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을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호담도 몽둥이나 들고 뭐 그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만세만 부르는 그런 저항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인류 역사 혁명사에 없는 어떤 신기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가 뿌리로 올라가 보기도 우리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의병 이런 것들은 뭘로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임진란 때도 그렇고 정규군보다 못지않은 활약을 하는 게 뭐죠? 의병이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에 그런 뿌리가 들어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건 이제 해석이에요.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게 우리의 몫인데요. 네,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또 뭐 5시간에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고 이후의 역사, 고조선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저 흐름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어려운 거고요. 흐름만 좀 몇 번에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또한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 이 세상 역사 그리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 필요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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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